실제로 숫자를 보면 공급 면적이 100이면 75에서 80% 정도를 실제 생활 공간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고층 타워형은 60에서 65%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저 어렸을 적에 어른들 얘기가 7, 8층이 로얄층이라고 비싸다고 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범위가 왜 중요하냐면, 네, 안녕하세요. 교육공간 전문 디자이너 아이스토리 대표 김지호라고 합니다. 초고층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거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경기가 얼어붙으니까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었습니다. 핵심이 1999년 분양가 자율화였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파트 분양가의 상한선이 있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게 지어도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리미트가 정해져 있으니까 차별화를 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그 시절 아파트들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자율화가 되면서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좋게 지으면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공식이 성립을 하게 되니까 건설사들이 고급화 전략을 들고 나온 거예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타워팰리스의 등장입니다. 2002년 10월 지상 66층 높이의 타워팰리스 1차 입주를 시작으로 2004년 4월까지 2차, 3차 입주가 완료되면서 총 3천여 가구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단지가 완성됐습니다. 최고 69층, 높이 264m의 3차는 당시에 63빌딩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고 높이 건물이라는 타이틀을 가져갔습니다. 재밌는 얘기는 타워팰리스가 원래 아파트로 계획된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삼성그룹이 1994년에 도곡동 그 땅을 사서 102층짜리 신사옥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1997년 IMF가 터지면서 계획이 무산이 됐죠. 현금 확보를 위해서 주상복합 아파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부의 상징이 됐느냐?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망권의 권력화입니다. 높은 곳에서 도시를 내려다본다는 건 심리적 우월감을 줍니다. 지상의 소음과 혼잡에서 물리적으로 격리된 하늘 위의 성 같은 이미지죠. 배타성을 선호하는 부유층의 니즈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호텔식 서비스와 커뮤니티입니다. 타워팰리스는 단지 내에 수영장, 골프 연습장, 연회장 같은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하고 1층에 호텔 같은 공용 로비를 만들었습니다. 공동 현관, 보안, 엘리베이터 카드키 인식 시스템도 도입을 했고요. 지금은 대단지 아파트의 흔한 시설이 됐지만 당시에는 파격이었습니다.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특권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상품화를 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희소성입니다. 당시 공급 과잉이었던 판상형 아파트와 달리 독특한 외관과 초고층이라는 물리적 희소성 자체가 아예 브랜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미분양이 심각했습니다. 초고층 빌딩을 거주 공간으로 쓴다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고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삼성 임원들에게 거의 강매하다시피 했다고 해요. 고위직 공무원들에게도 헐값에 배려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2000년대 중반부터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상황이 역전됩니다. 2억 7천만 원에 분양했던 35평형이 입주 직후에 7억 4천만 원으로 5억 7천만 원이던 57평형이 11억 5천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돈벼락을 맞은 거죠. 이 성공 신화가 퍼지면서 초고층은 부의 상징이라는 공식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목동의 현대 하이페리온, 삼성동의 아이파크 등 2000년대 내내 초고층 아파트 전성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타워팰리스가 한국형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의 사실상 원조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뒤로 생겨난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경우도 타워팰리스의 기준이 되는 지점이 좀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삼성이 먼저 시작된 것들을 다른 기업들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초고층 주상복합이 생겼을 때 경비원들부터 청소하시는 분들, 관리하시는 모든 분들의 모양새가 달랐어요. 우리가 아파트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호텔에서 느끼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차이점이 있었죠. 그래서 너무 인기를 많이 끌게 됐고 40층, 50층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로 다뤘는데 많이 다르죠. 초고층 아파트는 바잉하는 것과 리빙 사이의 괴리가 큽니다. 투자 가치와 실거주 만족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건축가 입장에서 초고층 아파트의 구조적 한계를 일단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기 문제입니다. 일반 아파트, 흔히 이제 판상형 구조라고 합니다. 거실 창과 주방 창이 마주보고 있어서 맞통풍이라고 하는데 봄, 가을에 창문 열어두면 지방 공기가 금세 확 바뀌죠. 근데 초고층 아파트는 대부분 타워형 구조입니다. 건물 중심에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있고 그 주위로 세대가 배치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에서는 창문을 한쪽을 열어도 그것을 맞통풍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게다가 고층부는 지상보다 바람이 훨씬 셉니다. 그래서 안전상의 이유로 창문을 활짝 열 수가 없어요. 365일 기계식 환기 시스템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게 자연 바람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르죠.
두 번째는 우풍과 냉난방비 문제입니다. 초고층 아파트의 상징이 뭐예요? 통유리 외벽이죠. 커튼월이라고 합니다.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세련되고 조망도 탁 트이죠. 문제는 유리가 콘크리트보다 단열 성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름에는 직사광선이 실내로 그대로 들어와서 온실 효과가 생깁니다. 겨울에는 차가운 유리면이 실내 열을 빼앗아가 냉복사 현상이 생깁니다. 창가에 서 있으면 찬 기운이 스며드는 느낌, 이게 바로 우풍이라고 하는데요. 외풍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유리 자체가 열을 흡수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보일러를 더 돌리게 되고 난방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판상형 아파트 대비 냉난방비가 10에서 20% 정도 더 나온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세 번째, 연돌 효과라는 특수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건 초고층 건물에서만 나타나는 물리 현상인데요. 겨울철에 건물 내부의 따뜻한 공기는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최상층으로 쭉 올라가요. 그러면 하층부에서는 차가운 바깥 공기가 강하게 빨려 들어옵니다. 이 압력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잘 안 닫히거나 풍절음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하층부 로비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심한 경우 저층 상가의 음식 냄새가 최상층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전실 차압 제어 시스템 같은 기술로 이걸 완화하고는 있는데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정리하면요, 초고층 아파트는 조망과 상징성은 뛰어나지만 일상적인 쾌적함 측면에서는 한상형 아파트보다 불리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매매를 고려하신다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보다 내가 매일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는가를 먼저 따져보시길 권합니다. 또 위에서 내려다볼 때 전망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층수가 높아질수록 또 무섭기도 하고 바람이 센 날 흔들림이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려와요. 초고층 아파트는 실제로는 안전할지 아니면 위험 요소도 같이 커지는지 궁금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조적으로는 안전합니다. 초고층 건물은 강풍에 부러지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연하게 설계됩니다. 태풍이 와도 나무가 휘청휘청 흔들리면서 버티는 것처럼 초고층 건물도 바람에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흔들리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그래서 많은 초고층 건물 옥상에는 동조 질량 감쇄기라는 제진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거대한 추가 건물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건데 건물이 한쪽으로 흔들리면 이 추가 반대쪽으로 움직이면서 흔들림을 상쇄시킵니다. 태풍 매미 같은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실제로 구조적 붕괴 위험은 극히 낮습니다. 문제는 거주자가 느끼는 체감이죠.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초고층 최상층부는 실제로 흔들립니다. 수십 센치에서 심한 경우 1m 가까이 좌우로 움직일 수 있어요. 건물이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이 미세한 흔들림을 인체가 감지합니다. 우리 귀 안에 전정기관이라는 평형감각기관이 있거든요. 이게 흔들림을 감지하면 어지러움, 구토감,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종의 초고층 멀미라고 할 수 있어요. 전정기관이 예민한 분들,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평소 멀미를 잘 하시는 분들은 강풍이 부는 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내 건물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감까지 더해지면 심리적 압박이 상당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고층 아파트는 붕괴 위험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거주 쾌적성으로 접근해야 한다고요.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해안가나 고지대에 위치한 초고층이라면 이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바닷가 쪽, 해안가 쪽에 초고층 아파트 사시는 부산 분들이 해운대. 태풍 올 때 멀미한다는 얘기가 진짜 가능한 네, 일이에요? 진짜예요. 진짜 1m 이상 움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 퇴근해서 저녁 먹고 뉴스 보다가 취침을 하면 그걸 느끼지 못하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하루 종일 집에 계신 분들, 나이가 많은 분들이거나 아니면 아예 어린 유아들. 그래서 뷰가 좋다라는 것이 과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안하고도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가. 이것들을 판단을 각자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안전 문제 하니까 초고층 아파트 지진과 관련된 의견이 굉장히 달라요. 지진에 더 강하다라는 말도 있고 반대로 취약하다라는 말도 있는데 실제로는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먼저 초고층이 지진에 강하다는 말이 맞는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진, 전문 용어로 단주기 지진이라고 하는데요. 짧고 빠르게 흔들리는 지진입니다. 이런 지진에는 오히려 초고층 건물이 안전할 수가 있어요. 모든 물체는 고유의 진동 주기를 가지거든요. 낮은 건물은 주기가 짧습니다. 빨리 흔들려요. 높은 건물은 주기가 깁니다. 천천히 흔들립니다. 단주기 지진은 낮은 건물의 고유 주기와 비슷해서 저층 건물에 더 큰 피해를 줍니다. 초고층은 고유 주기가 달라서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장주기 지진동입니다. 이건 좀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진앙지에서 먼 곳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은 긴 거리를 이동하면서 짧은 파장은 소멸하고 긴 파장만 남습니다. 이 긴 파장의 지진파가 바로 장주기 지진동이에요.
문제는 이 긴 파장이 초고층 건물의 고유 주기와 일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리학에서 공진이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공진이 발생하면 지진의 실제 강도보다 훨씬 크게, 훨씬 오래 건물이 흔들리게 되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진앙지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도쿄에서도 장주기 지진동이 관측되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장주기 지진동이 광범위하고 오래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때 서울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80층 초고층 건물도 흔들렸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고층 아파트가 지진에 무조건 강하다거나 무조건 약하다는 이분법적 사고는 위험합니다. 어떤 종류의 지진이냐에 따라 다르고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어도 내부 피해와 또 심리적인 공포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층에 거주하면서 가구 배치를 할 때 무거운 가구는 벽에 고정시키고 유리 제품은 높은 곳에 두지 않는 등의 기본적인 지진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데드스페이스가 말 그대로 이제 죽은 공간을 말합니다. 실제 생활이나 업무에 쓸 수 없는 공간을 말하죠. 엘리베이터나 계단실, 복도, 기계실, 전기실 같은 공간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공간들을 건축에서는 코어라고 부르는데요. 건물의 심장이자 동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람과 설비가 수직으로 이동하는 통로니까요. 그런데 초고층이 되면 이 코어가 비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엘리베이터 문제입니다. 저층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2대 정도면 충분하죠. 그런데 50층, 60층 넘어가면요. 저층용, 중층용, 고층용으로 나눠서 6대, 8대, 많게는 10대 이상 설치를 합니다. 이 엘리베이터들이 차지하는 면적만 해도 상당하게 되죠. 두 번째는 피난 규정 때문입니다. 건축법에서 초고층 건물에는 30개 층마다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화재나 재난 시에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 피난층은 분양 면적에서 빠집니다. 거주자 입장에서는 돈 내고 산 건물인데 쓸 수 없는 층이 중간중간 끼어 있는 거죠. 게다가 피난 계단도 2개 이상이 필수거든요. 세 번째는 설비 공간입니다. 건물이 높아질수록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고 전기를 분배하고 공조 시스템을 운영할 기계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고층은 수압 문제 때문에 30층, 40층마다 중간 기계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숫자를 보면 공급 면적이 100이면 75에서 80% 정도를 실제 생활 공간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고층 타워형은 60에서 65%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같은 84제곱미터라도 체감하는 넓이가 다른 이유입니다. 그리고 초고층에서 많이 쓰는 타워형 구조 자체가 데드 스페이스를 만들어냅니다. 기역자, Y, T자 이런 형태로 설계하게 됩니다. 이 꺾이는 부분들, 코너 부분에 어쩔 수 없이 짜투리 공간이 생깁니다. 삼각형 모양의 어정쩡한 공간들이죠. 침대도 못 놓고 책상도 안 들어가는 분양받을 때 평면도 보면 화려해 보이는데 실제 가구를 배치하면 여기 이게 안 들어가네. 여기다 뭘 둬야 되지? 하는 그런 공간들이 꽤 있습니다. 결국 초고층 아파트는 전망과 상징성을 얻는 대신 공간 효율성을 일부 포기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우선순위에 달린 문제입니다. 초고층 아파트의 재건축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재건축이 되려면 기본적인 산수가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5층짜리 아파트를 부수고 재건축을 해서 15층으로 다시 지으면 10층분의 새 아파트가 생기잖아요. 이걸 일반 분양으로 팔아서 기존 주민들의 분담금을 낮추는 겁니다. 이게 재건축의 기본 구조입니다. 근데 이미 초고층 아파트 50층, 60층인 건물을 부순다면 뭘로 다시 짓겠습니까? 거기서 100층, 120층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용적률에도 한계가 있고 설령도 높게 지을 수 있다 해도 초고층으로 갈수록 공사비는 기하급수적,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재건축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서울 개포주공 6, 7단지 재건축 설문조사에서 49층 할래, 35층 할래 둘 중 선택하라고 했더니 35층이 약 80%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목동 14단지도 60층에서 49층으로 낮췄습니다. 왜 그럴까요? 50층이 넘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됩니다. 건축법상 초고층 건축물로 분류되면서 규제가 확 강화돼요. 30개 층마다 피난 안전구역 설치 의무, 구조 안전성 심의 강화, 각종 안전설비 추가, 결과적으로 공사비가 50%에서 100% 이상 뛰어오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3.3 제곱미터 공사비가 최소 1,500만 원 이상이라고 보는 거죠. 추가 분담금이 수억 원씩 늘어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초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그 건물이 마지막 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건축도 안 되고 리모델링도 쉽지 않아요. 구조를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슬럼화입니다. 일본 사례를 보면 고층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젊은 층이 빠져나가고 고령층만 남고 관리비는 또 올라가고 시설은 낙후되는 악순환이 계속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초대형 관리비 부담입니다. 재건축이 안 되면 계속 보수하면서 써야 하는데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보수, 배관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이 돌아올 때마다 수천만 원씩 특별 부과금이 나옵니다. 이게 세대당이에요. 타워 팰리스 같은 고급 단지도 엘리베이터 한 대 교체에 수억 원입니다. 세대당 분담하면 금액이 상당하죠. 결국 초고층 아파트는 소모품으로 봐야 합니다. 30년, 50년 소모품이죠. 재건축 차익을 기대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전망, 그 상징성을 누리는 동안의 가치로 판단해야지 미래 자산 가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강남 한복판의 초고층이라면 워낙에 땅값 자체가 비싸니까 버틸 수 있겠죠. 생애 주기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장 보호받아야 될 시기, 그러니까 영유아기와 노년기입니다. 이 두 시기는 공간이 단순한 물리적 환경을 넘어서 생존의 조건이 되는 때이기도 하죠. 먼저 영유아기 아이들에게 초고층 아파트는 감각의 차단을 의미합니다. 고층에 살수록 아이들은 땅의 질감, 흙냄새, 계절의 미세한 변화를 시각이 아닌 엘리베이터 버튼의 숫자로만 인지하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4층 이상, 스웨덴에서는 5층 이상에서 아동 양육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고층에 살수록 밖에 나가 뛰어노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저체온증이나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노년기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성미카엘 병원 응급의료연구실이 8,216명의 급성 심정지 환자를 조사한 결과 3층 이하 거주자의 생존율이 가장 높았고 25층 이상의 거주자의 생존율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던 거예요. 골든타임 내에 응급처치를 받기가 고층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고층 거주 노인은 심리적으로 수직적 고립을 겪습니다. 엘리베이터라는 기계적 장치에 이동권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외출에 대한 심리적 허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은데 산책이라도 할까 했다가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내려가고 다시 올라오는 과정을 생각하게 되면 포기하게 되죠. 이것이 결국 사회적 고립, 우울증, 그리고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고층 난민이라고도 부릅니다. 재해 시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이동수단을 완전히 상실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 평시에도 노인들에게는 매일이 난민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전망이 좋다는 장점이 노년에는 세상과 단절된 섬이라는 도구로 돌아오는 시점, 그것이 바로 생애 주기의 전환점입니다. 먼저 층수는 7층에서 15층 정도 사이를 추천합니다. 저 어렸을 적에 어른들 얘기가 7, 8층이 로얄층이라고 비싸다고 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범위가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조망이 적당히 확보됩니다. 두 번째는 소방차 고가 사다리가 닿는 높이입니다. 우리나라 일반 소방차 사다리 최대 도달 높이가 대략 50m, 50m면 한 15층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화재 시 구조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도 계단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높이입니다. 극단적으로 낮거나 극단적으로 높지 않아서 여러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구조는 판상형을 추천합니다. 타워형과 판상형의 가장 큰 차이는 바람길입니다. 판상형은 앞뒤로 베란다가 뚫려 있어서 자연 환기가 됩니다. 맞바람이 치니까 여름에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고 남양 채광도 고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용성 면에서도 판상형이 유리합니다. 판상형은 정방형에 가까운 방 배치가 가능해서 가구 배치가 일반적이고 쉽습니다. 타워형은 코어를 중심으로 세대가 방사형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니까 삼각형이나 사다리꼴 방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방에 침대 하나 제대로 놓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트렌드는 4베이 구조인데요. 과거에는 방 2개와 거실이 남향을 보는 3베이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방 3개와 거실이 모두 남향을 보는 4베이 설계가 늘고 있습니다. 모든 방이 밝고 채광과 환기에 유리합니다. 다만 4베이가 진짜 장점이 되려면 충분한 전용 면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좁은 평수에 억지로 4베이를 넣으면 각 방이 너무 좁아져서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평생 살 집이라면 나이 들어서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또 평수는 같은데 무작정 방의 개수를 늘린다면 오히려 집의 개방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핵심은 평수에 맞는 적정 베이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4베이가 유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충분한 면적이 전제될 때 이야기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 약 34평인데요. 그 이상이면 4베이가 장점이 되는 시작점입니다. 방 3개와 거실이 모두 남향을 볼 수 있고 채광이 고르고 각 방도 어느 정도 적정 사이즈가 나올 수 있는 크기입니다. 문제는
좁은 평수에 억지로 포베이를 넣는 경우입니다. 25평대나 막 30평 초반에 방 4개를 한쪽 방향으로 우겨 넣으면, 분양 광고에서는 넓은 포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각 방이 너무 좁습니다. 전용 면적은 그대로인데 방 개수만 늘리면 필연적으로 복도만 길어지고 각 방의 실사용 면적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간단히 평수별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 이하는 2베이나 3베이가 현실적입니다. 전용 74에서 84제곱미터, 여기가 이제 3베이가 균형이 잡힐 수 있는 크기죠. 그리고 전용 84제곱미터, 34평 이상이 되어야 4베이의 장점이 살아날 수 있는 시작 평수입니다. 작은 평수라면 오히려 거실을 넓게 확보하는 게 체감 면적이 훨씬 큽니다. 4베이가 좋다고 무조건 따라가지 마시고 내 평수에 맞는 베이스를 선택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노후 실거주를 고려한다면 몇 가지 구조는 이제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복층 구조입니다. 젊을 때는 멋있어 보이지만 나이 들면 계단이 고역입니다. 특히 화장실이 1층에만 있는 복층은 밤에 계단을 오르내려야 해서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스키플로어입니다. 반층 차이로 공간을 나누는 구조인데 이것도 결국 계단입니다. 세 번째는 현관에서 거실까지 단차가 큰 구조입니다. 일부 오래된 아파트는 현관과 실내 바닥 높이 차이가 큽니다. 넘어지기 쉽고 휠체어 이동도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화장실이 침실에서 먼 구조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데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거리가 멀면 불편합니다. 마스터 베드룸에 전용 화장실이 있는 구조가 당연히 좋습니다. 다섯 번째, 초고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응급 상황 시 대응이 어렵고 엘리베이터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거래 전에 평면도를 본다면 꼭 한 가지 이것만은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동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동선을 보세요.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어두운 복도를 지나 화장실까지 가야 하는데 이 동선이 길거나 복잡하면 넘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상적인 구조는 안방에서 안방 전용 화장실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최소한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직선으로 연결되고 그 사이에 문턱이 없어야 좋겠죠. 평면도를 보실 때 침실 위치를 확인하고 거기서 화장실까지 연필로 선을 그어보세요. 그 선이 꺾이지 않고 짧을수록 좋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덧붙여서 화장실 내부에 턱이 있는지, 욕조인지, 샤워부스인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욕조가 오히려 넘어가다가 미끄러질 수가 있고 의외로 욕조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베이터입니다. 세대당 엘리베이터 비율을 확인하셔야 해요. 엘리베이터 한 대당 가구 수가 적을수록 대기 시간이 짧겠죠. 또한 엘리베이터 크기도 중요합니다. 휠체어나 이동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여야 합니다. 일부 오래된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작아서 응급 상황 시에 들 것을 넣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복도 구조입니다. 이제 계단실형과 복도형이 있는데 노년에는 복도형이 더 편합니다. 날씨와 관계없이 이동할 수 있고 이웃과 마주칠 기회도 있어서 고립감이 덜합니다. 다만 프라이버시는 계단실형이 훨씬 나을 수 있겠죠. 셋째는 단지 내 경사입니다. 경사가 심한 언덕 위의 단지는 걷기 힘들죠. 특히 주차장에서 동출입구까지 경사가 있으면 불편합니다. 가급적 평지의 단지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단지 규모입니다. 너무 대단지면 관리비는 저렴해요. 근데 이동거리가 길어지고 너무 소규모의 단지면 여러 가지 시설,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500에서 한 2000세대 정도가 균형 잡힌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의료복지시설 접근성입니다. 단지 근처에 병원, 약국, 마트가 도보 거리에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나이 들면 운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인프라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파트는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삶의 터전입니다. 물론 자산 가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질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집이라는 곳은 우리가 매일 돌아가는 곳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잠드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좋은 주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편안함과 안전함, 그리고 지속 가능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집이 좋은 집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는 안전이 무시된 건축의 비극을 보여줬습니다. 구룡마을은 주거권이 배제된 도시개발의 그림자입니다. 초고층 아파트는 상징과 실용사의 간극을 보여줍니다. 아파트를 선택하실 때 지금 당장뿐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해 주세요. 건강할 때도 좋고 아플 때도 편하고 늙어서도 살 수 있는 집인지 고민을 하기 바랍니다. 좋은 주거는 결국 좋은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